네, 2022년 10월 7일 이정훈입니다. 세계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에 대비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사가 아닙니다. 유엔사를 방문하고 평시작전권 행사할 준비를 하라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독트린을 발표하라는 것을 계속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북 독트린 발표 준비하고 작전계획 501호 재점검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쿠바 위기 이래 아마겟돈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합니다. 전략원잠에서 핵을 사용할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러시아가 결정할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흑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일단 한번 어떤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핵을 사용하겠죠. 아니면은 발틱해에서나 북극해에서 할 수도 있겠죠. 공개적인 핵실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쿠바 위기가 다시 돌아왔다, 아마겟돈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놓쳐요.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감을 잡죠. 지금 한일 관계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원이 강제징용자 배상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제징용 부분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원해서 징용을 간 거니까, 정신대로 간 거니까 강제징용이란 말이 성립될 수가 없고, 징용공이란 말 자체가 없는데 강제징용을 배상하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죠. 그리고 그 정신대에 대한 거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종합적으로 타결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가 간의 조약은 국내 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런 작태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법원이 결정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북한 덕택에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문제는 뒤로 뒀고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협력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총리들이 한국 대통령 만나는 거를 이 강제징용용 재판 때문에 거부해 왔었죠. 근데 북한이 지금 일본을 넘어가는 쪽으로 IRBM을 발사하고 나니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요청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재판 문제는 덮고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협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일본의 요미우리나 산케이 같은 신문들이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릴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통화가 할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인도양 지역을 관할하는 컴배턴트 커맨드, 통합전투사령부로 인도 태평양사를 두고 있는데, 그 사령관은 해군 대장이죠. 그분이, 그 해군 대장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고, 또 여기에서 지금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이 한국에서 작전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한미일 이지스함들이 동해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고, 다시 한미일 잠수함들이 북한 잠수함 대응작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언제 문재인 정권 때 불편했던 한미관계 다 날아가고, 아주 불편했던 한일관계 다 날아가고, 한미일 공조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정치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고요. 북한은 이제 계속 미사일 발사했고 전투기 띄웠고 물러설 수도 없죠. 네, 이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국제정치학 용어에서 서로 마주보는 겁쟁이 게임이 되는 거죠. 누가 먼저 피하느냐. 철도 위에 기차는 레일 위로만 달리는데 마주보는 두 열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먼저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쪽이 지는 거죠.
기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실력은 이쪽이 훨씬 센데도 부닥치면 지가 아프니까 피하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진짜 전쟁이 나는 겁니다. 나면은 그때서야 우왕좌왕 당황하는데 저는 과거에 저는 뭐 제 공부하거나 취재한 걸 토대로 딱 이렇게 긴장도가 올라가면은 친지들한테 식량 좀 준비하시고 대응하세요 그러는데 한 번도 전쟁 안 나니까 니 말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러다 한 번 맞으면 헤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한반도에 전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사를 방문하고 작게 501호를 거론했습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을 사용할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 대응책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대응책이. 그 유명한 게 작전계획 5027이 유명하죠. 이거는 북한이 전방에 있는 1452 군단, 후방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4개 기계화 군단 동원해갖고 그 다음에 공군기, 해군 특수전 부대를 동원해서 전면적인 침략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면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해서 경멸을 하는 전면적 계획이 작전계획 5027이죠. 이거는 한미연합사가 가동돼서 합니다. 한미연합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작전계획 5028이라 그래서 갑자기 컨틴전시 플랜 그래서 이 전면전 같은 경우는 북한이 군수물자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병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기계화 부대가 앞에 서야 되니까 후방에 있던 기계화 부대를 앞으로 보내면서 이제 기계화 군단하고 전방 군단을 머징 합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쭉쭉쭉 잡히고 통신량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그걸 감청하면서 한국군 부대들을 증강시키고 뒤에 군수 부대를 갖다 붙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TPF DD의 계획 따라서 미 1군단 지금은 1군단이 없어졌지만 그 이하 부대들이 쭉 들어오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항모 부대들이 들어오고 미국 항공기들이 들어오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우리를 때릴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우리 작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육군 특수전 부대들 1공수, 3공수, 5공수 그 다음에 해군의 UDT 특수전 여단 공군의 CCT 컴백 컨트롤 팀 같은 부대들이 은밀하게 북한 전역으로 들어갑니다. 각자의 맡은 구역 들어가서 인민군들이 모이는 위치에 딱딱 포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성으로 보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해서 북한이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한국군 정밀 미사일 폭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민군이 내려오게 되면 전방에 있는 우리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3군단, 2군단이 막아 제끼면서 그 뒤에 있던 7군단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공세 역전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공군에서는 미사일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미사일 퍼부면서 공군기들이 날아가면서 초토화시키는 그렇게 작전을 하는 거죠. 근데 작게 5028은 컨티뉴스 플랜인데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뭐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뭐 북한군 누군가가 갑자기 막 임의로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발계획. 그때는 뭐 이 작전계획 5027은 준비를 짝짝짝 해서 하는 거지만 준비 없이 바로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5분 대기조를 준비했다가 일단 대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부대들이 진열을 갖춰서 참여하는 계획이 작전계획 5028입니다. 작게 5026도 있습니다. 인민군이 우리를 때릴 조짐이 보이게 되면 어제처럼 공군기 12대를 띄워서 위협을 했다. 그 곡산에서부터 황주까지 비행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거는 휴전선에서부터 뭐라 그럴까 우리로 따지면 수원 정도쯤에서 비행한 겁니다. 그만큼 인민군이 우리 공군력과 우리 미사일 부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이하로 그 전에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평양 이남으로도 거의 못 내려. 근데 평양 이남에서 작전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몇 번 더 까불다가 노플라이 존 우리 전술 주지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전투기들이 이륙할 뿐더러 이륙하는 게 아니라 초계 비행하던 전투기들이 이제 공외공 모드로 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군 방공 미사일 사령부에서 이 대공 미사일을 딱 겨냥해서 조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성만 내리면 바로 격추시키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인민군들이 어떤 식으로 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군 작전사 지시로 해갖고 전 전투기들이 순차적으로 떠가지고 대규모의 편대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인민군 G부라든지 핵시설이라든지 걸
순차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정밀 폭격 계획입니다. 그걸 가동할 수도 있고, 작게 5029가 있는데 이건 갑자기 북한에서 변란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암살되고 막 시끄러울 때 이거는 우리를 친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난민이 넘어올 수도 있고 패배한 병사들이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도 있고, 작게 5030 그래갖고 북한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납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충정작전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대학생들이 데모하게 되면은 공수 1공수는 뭐 고려대학교, 3공수는 연세대학교, 뭐 5공수는 뭐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가장 데모 세고 하는 대학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뭐 어디 들어가 이렇게 해서 각 대학을 진압하고 어떻게 위력 시위를 해서 제압한다는 충정작전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북한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이 그걸 제압하려고 출동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들어가서 인민군을 경멸하면서 이 북한 시위를 잠재우면서 할 것이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게 5015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있는데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작게 5015는 어떻게 보면 미군의 작게입니다. 앞에 것들은 한국군이 중심이 되는 건데, 5015는 북한이 WMD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뭐 북한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김정은이가 암살되면 우리가 왁 하고 이제 뭐 놀래서 대응하거나, 또는 북한이 전면전을 한다면 순차적으로 대응하거나 뭘 알고 대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처럼 핵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평시에서 바로 전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평시작전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고 미군에 대해서는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각자 대응, 연합사도 뭐 어떻게 할 틈도 없습니다. 주한미군에서는 여기에 이제 사드하고 자기네 기지 방어하는 팩3가 있고, 우리는 이제 팩3, 팩2, 그다음에 한국의 천궁 2, 1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대응해야 되죠. 그게 KAMD 개념입니다. 우리가 쟤네 쏘는 걸 사전에 탐지했다 그러면은 킬체인을 가동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작살을 내고, 그리고 살아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KAMD로 맞고, 그 다음에 KMPR로 작살을 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한 작전 계획 501호 같은 거죠. 또 미군은 미군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이제 바로 전시가 되니까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군을 통합지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도발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모든 것들은 이제 훈련이 그 계획한 대로 연습을 해놨어야 되죠. 근데 문재인 정권 내내 5년 내내 안 했으니까 이번에 을지 프리덤 가이드였는데 뭐 요즘 뭐로 바뀌었나, 무슨 쉴드로 바뀌었는데 을지 훈련하면서 조금 연습을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죠. 때문에 한국군 단독으로 대응하는 평시작전권 문제를, 이거는 미군하고 상의할 것도 없이 우리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우리 합참에 지시해서 준비하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군은 미군대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유엔 사령부입니다. 유엔군은 제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미영 연합군을 처음 만들기로 합의하죠.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그때 루즈벨트의 제의로 이 미영 연합군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연합국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쓰자. 그 다음에 거기에 프랑스, 소련, 독일이 중국이 참여하고, 나중에 이제 51개국이 참여해서 커집니다. 전쟁 끝날 때쯤은. 그러한 2차 대전 연합국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토대로 만든 게 유엔이 되는 겁니다. 유엔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죠. 근데 이런 연합국이 독일을 항복받을 때 연합 원정군 최고 본부를 만듭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총사령관이죠. 그 독일을 항복시킨 다음에 그 사령부를 해체합니다. 그게 최초의 2차 대전 연합군 조직이죠. 그 전까지는 연합군을 못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본을 항복시킨 다음에 SKAP라 그래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지명합니다. 그게 메가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국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개의 군조직을 만들었다가 해체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 유엔사를 만듭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게 되죠. 메가더가 이끌었던 그 사령부를 토대로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8군이 유엔사 역할을 하다가 지금 한미연합사가 하고 있는데, 이 유엔 사령부에는
참전했던 16개국과 참전하지 않았던 나라 포함해서 30몇 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엔사를 확장시키면은 지금 유럽에 나토군이 있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 거의 비슷한 기능이 됩니다. 지금 나토군은 이 상비 조직이라서 그 밑에 이제 각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나토 연합군을 만들고 있는데, 유엔군은 2차 대전 때는, 아니 6.25 전쟁 때는 분명히 구성이 됐지만 그 후로는 다 이제 돌아가고, 한국에 와 있는 각 나라의 무관이 그 유엔군을 구성하는 장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큰 덩어리로 있고, 그다음에 한국군도 지금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엔사를 재가동하게 되면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뭐 베네룩스 3국, 남아공, 필리핀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토보다 더 큰 연합군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당연히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윤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유엔사 조직은 사실 없지요. 없는데 한미연합사령관을 유엔사령관 자력으로 불러서 만나갖고 유엔사 가동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전 세계 30몇 개국이 북한의 문제, 러시아, 중국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착착착 해나가야지. 그리고 무조건 북한이 뭘 하든 간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통수권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데, NLL을 접어버리고 북한 쪽 공해로 우리 미사일 쏴라. 우리 쪽 쏘지 말고. 분명히 북한이 위협을 가해라.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전쟁이 안 나고, 괜히 지금 약한 쪽으로 가게 되면 진짜 만만하게 보여서 진짜 한 방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20%대로 떨어지고 굉장히 악조건인데, 글쎄요, 뭐 제가 자꾸 이 주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한때 주역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그 육사 나온 주역 보는 사람이 내년 초가 되면은 운이 좋아질 것이다. 확 바뀔 것이다. 윤 대통령도 빠르게 흡수할 것이다. 결국 운이지. 지금 한일 관계를 그렇게 해결 못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쏴주니까 좀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문재인 정권 무너지고 이재명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도 지금 착착착 붙어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굉장히 소수 정권이라 애를 먹었는데 북한이 도발함으로 인해서 통수권자로서의 이제 위용을 갖추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하나의 상상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북한이 뭘 하게 되면 바로 경멸시키고,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를 해방시켜서,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가면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그런 대북 독트린을 발표하시고, 작전계획, 한국군 작전계획 501호, 미국은 알아서 501호 할 테니까 등 모든 작전계획 재검토하게 하고 유엔사 방문해라. 북한 주민 해방 이야기해라. 대북 독트린 선언해라.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가십시오.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